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겨울은 더욱 춥게만 느껴질까요? 또 폭염이나 폭설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날씨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 날씨 토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날씨 전문가로서 이 날씨 관련 책자들을 계속해서 내고 계신데요. 이번에 집필을 하신 날씨 토크,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토크는 제가 이제 스포츠 서울에 5년간 연재했던 반기성의 날씨 이야기 칼럼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총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날씨, 두 번째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날씨 이야기, 또 날씨로 돈 버는 날씨 마케팅, 기후변화가 바꾸는 세계의 모습, 그리고 이제 기상예보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는데 어째서 겨울은 더욱더 추워지느냐. 또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 왜 전염병은 날로 기승을 부리느냐. 네. 또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이상 파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이런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해서 좀 쉽게 독자들이 이야기 쉽게 네. 썼던 그런 것이 돼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센터장님이 기상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잖아요. 칼바람이 분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YTN에 있는 상암도 고층 빌딩이 많아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암 쪽으로 이제 방송하도 참 춥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는 저 겨울에는 저 주로 눈이 쌓여있고 사방이 환히 트여 있는 이런 시골이 더 춥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생뚱맞게도 서울 도심 한복판이 더 춥습니다. 이제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죠. 네. 네. 특히 이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은데요. 이 기후 전문가들은 도심의 빌딩 숲을 냉동고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제 한 실험을 해봤어요. 한 업체에서. 그랬더니 사방이 탁 트인 대로변의 체감 기온은 영상 2도였는데 도로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고층 빌딩 사이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집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7도 정도 차이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체감 기온 차이는 참 크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말이죠. 먼저 고층 빌딩의 햇볕을 막으면서 쌓인 눈을 잘 녹게 만들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복사 냉각이 더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빌딩 사이로 강한 바람이 빌딩풍이 분다는 겁니다. 강한 빌딩풍은 난류와 강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체감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 지역이 외곽보다 훨씬 더 춥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사실 눈이 참 많이 내렸잖아요. 보통 눈이 오게 되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눈을 맞거나 아니면 네. 눈사람을 만들거나 이랬던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눈 맞고 눈사람 만들고 이런 풍경을 보기가 힘들어요. 대기가 오염돼서 더 꺼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눈을 몸으로 맞으면 정말로 해로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눈을 맞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 오염이 계속 심해지면서 눈이나 비가 산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눈 같은 경우는 수이온 농도가 폐하라고 우리가 부르죠. 5.6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네네. 최근에 내리는 눈의 산성도는 거의 식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심했던 것이 2013년 1월 폭설이 내렸던 충남 태안과 인천 강화의 경우 눈의 산성도가 폐하 3.9였거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눈보다 거의 50배 정도 산성도가 강한 정도입니다. 네. 아니, 눈이 식초 수준이라면 정말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산성화된 눈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해롭다고 말할 수밖에 네네.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겨울 눈의 산성도가 심해지는 이유는 여름에는 이제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씻어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눈에 많이 섞여 있죠. 네네. 또 눈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잘 안 내리다 오래간만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성도가 매우 강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런 산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토피 피부 질환이라든가 천식 환자들 또 다른 신체 변화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참 눈도 먹고 네. 눈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눈은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요? 눈 오는 날은 반드시 우산을 쓰셔야 하고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옛날 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고요? 네, 아예 맞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말고 눈 오는 날은 딱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씻으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 이 감성적인 게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어린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눈밭에서 뛰놀고 입에 들어가도 그냥 먹고 네. 요즘엔 놀이터도 모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엔 눈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은 없겠습니까? 최근 이제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증가하는데 뭐 안토피, 천식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실제로 이런 눈도 이제 경제적 효과가 참 많지만 사실 이런 날씨들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피닉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아토피 질환자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풍부한 태양빛과 깨끗한 공기가 아토피 환자의 치료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 네. 열리는 다보스 지역 같은 게 스위스 여기 해발 1600m입니다. 네. 이 얘기는 1600m라는 기압이 낮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공기는 맑고요. 네. 또 풍부한 햇빛. 바로 이런 게 천식 치료에 아주 최적의 기후 조건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천식 통합 의학 전문 병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재밌는 거 맞습니다. 미국의 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도 기후요법 치료지로 이름이 매우 높은데요. 적은 오염 물질과 온화한 날씨 등의 기후가 폐결핵 환자 치료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아주 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산기후요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400m 이상 된 산에서 치료하는 건데요. 산기후는 기압과 산소 분압이 낮아서 피 속에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수가 작아지고 폐활량이 늘어나죠. 네네. 그래서 산기후 치료를 받게 되면 비정상적이었던 호흡수나 맥박수가 또 혈압 같은 것이 정상으로 됩니다. 네. 이제 이것과 또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지만 낮은 데로 내려가면 저기압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곳 사해가 있죠, 이스라엘. 네네. 거기는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높습니다. 기압이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산소를 호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저지대에 있는 사해 같은 경우는 평집에 상당히 고기압이거든요. 네. 네. 이런 효과로 이제 폐기종 또 만성적인 기관지염 환자가 상당히 치유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피부 질환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머드팩을 막 온몸에 발랐던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날씨가 사실 경제와도 관련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는 이제 경제정보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하나 뭐 재밌는 예를 들어본 말이죠. 2012년 미국 가뭄 예보를 이용해서 미리 밀을 사놓았던 동아원이라는 우리나라 밀가루 회사가 아주 대박을 쳤어요. 네. 이런 경우처럼 이제 세계의 많은 지역이 가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경우에는 밀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의 모든 부분에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농업 쪽으로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식량이 감산한다는 겁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동안 평가된 자산 수익률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144% 상승했던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금값이었거든요. 금값이 가장 많이 오를 때였는데 네네. 오히려 금값을 제치고 더 많은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어, 이런 예가 뭐냐면 바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또 가격은 앞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용 투자가 세계적인 투자가들 사이에 가장 유망한 블루오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후변화가 농업 트렌드조차 바꿔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고원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커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네네.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브라질 커피인데 브라질 커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스타벅스의 주식값은 폭등한다는 뭐 이런 상관관계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호주의 라니냐로 폭염과 가뭄이 될 밀가 가격이 오르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콩 가격이 폭등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내린 팜 오일 가격이 대폭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경을 제대로 못하면 GDP 10% 날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2002년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날씨로 인한 피해가 거의 GDP, 국내 총생산의 10%에 달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피해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 벌써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씨 하나에 지구촌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네요. 그렇다면 건강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까지. 대통령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뭐 예전에 보면은 폭우가 바꾼 대통령 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네. 듀이 또 트루먼이 맞섰던 선거에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듀이가 최소한 5%에서 15%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트루먼의 당선을 예측했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전문기관과 언론에서 다 듀이가 됐다. 네. 뭐 예를 들어 시카고 트리뷴지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신문에 미리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다라고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네네. 미리.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표가 딱 끝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 말은 거예요. 트루먼이 된 거거든요. 예. 아니 이게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바로 이제 날씨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리퍼브리칸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투표일에 이제 날씨가 좋으면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은 인텔리 그룹이라든가 또 네. 서부와 남부의 농민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선거보다는 나들이를 가거나 이런 농사를 짓는 데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맑은 날은 공화당이 힘을 쓰고 비가 오면 민주당이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듀이하고 트루먼이 투표했던 날, 그날 미시시피 지역의 낮은 계곡지대에서 발생한 폭풍우가 남부지방에 호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일리노아주 전역에는 엄청난 비를 뿌렸고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전을 벌였던 이 지역들이 또 공교롭게도 접전을 벌였던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주에서 일리노아주까지 해갖고 전체 29,294표 차이가 나버렸어요. 네네. 바로 이 표가 대통령 당선을 바꿔버렸거든요. 네. 해리 트루먼이 아주 극적인 승리를 했고 예.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을 주관했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예.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날씨는 한 5%그 투표율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투표 역사가 아직 우리나라는 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날씨와 선거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백중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여당 야당의 희비가 갈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날씨에 대한 이모저모 참 재미있는데 특히 근데 날씨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 능력이 아주 중요할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예보 시스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기상청이 한 8주간 정도 주말 예보를 연속 틀리고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상청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 영국 모델을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정확도는 그렇게 사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양한 슈퍼컴퓨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이제 기상청이 한국형 수치개발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형 수치 모델을 한 거의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위성을 발사한다거나, 뭐, 최첨단 슈퍼컴이라든가, 레이더 등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상청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뭐, 물론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에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노력에다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예보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은 너무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치 모델,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위성 뭐 이제 이런 자료들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예보관들이 네.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만능박상 아닌 다음에 말마들에서 제대로 예측을 해주지 못할 경우는 예보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보자들이 실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인사이트, 전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통찰력을 지속해서 계속 키우면 그럼 실제로 모델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역할이다. 예보관의 역할이다. 네네. 왜냐하면 슈퍼컴에서 나오는 것 갖고 예보를 낸다면 예보관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세계적인 예보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정교한 이런 수치 모델이나 장비에다가 플러스 그 예보관들의 오랜 경험과 직관과 육관과 통찰력을 더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상청이 최근에 많은 그런 긍정적인 또 아주 적극적이고 또 아주 그런 노력이 저는 아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만 여기에다가 조금 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노력, 예보관들의 이런 노력도 곁들여 네. 준다면 훨씬 더 정확해지지 않겠냐고. 사실 하나 더는 또 이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날씨를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이 기상캐스터들의 그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날씨를 전하는 것은 이제 일단 말이나 이제 있으면 비주얼로도 많이 보여줍니다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들 날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의도로 방송을 했고 이런 의도로 전하고 싶었는데 받아들인 시청자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보가 정확했음에도 왜 이렇게 예보가 틀리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히 저는 이제 YTN 이쪽 웨더 쪽에 이 캐스터분들의 방송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참 굉장히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전달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정확한 예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라는 언론에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전달이 네.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웨더 기상캐스터분들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네. 자, 예로부터 날씨를 예측하고 잘 다스리는 임금이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날씨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날씨 토크를 집필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